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동네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푸틴이 네. 잊을만 하면 또 서방에서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슈가 발생하면 항상 나오는 거, 핵무기를 쓰겠다. 핵무기를 쓰겠다. 네. 뭐 하면 3차 세계대전이 네. 3차 세계대전. 전술 핵무기 준비되어 있다. 그렇죠. 네. 크림만 건드리지 건드리면 마라. 가만 안 놔둔다. 발사 버튼 누른다. 뭐 이렇게 일을 근- 많이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의 전쟁사를 다루면서 이 전쟁사에는 또 전사에는 또 그동안에 있어왔던 역사를 보더라도 이러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법한 사례들은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죠. 예, 네. 그런 사례들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네. 이 시간 한번 만약의 전쟁사로 꾸며본 게 정 작가님이 네. 그렇게 꾸며오시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냉전이 열전이 안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방은 물론 전 세계를 날려버리기에도 충분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고요. 내가 상대방을 확실히 밀어버리고 내가 피해가 요만큼밖에 없다면 발사 버튼 누르고도 남았겠죠. 하지만 내가 발사 버튼 누르는 순간 우리도 끝장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양 강대국이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이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요. 3차 세계대전에 일어날 만한 그런 전쟁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그 큰 규모의 전쟁은 아니지만 초반에 한번 소련이 그 베를린을 봉쇄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네. 예, 그때 왜냐면 이제 베를린이 동독 영토가 됐었고요. 네. 동서로 분리돼서 동베를린이 이제 동독의 땅이었고 서베를린이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하면서 이제 그 육지 속의 섬처럼 그냥 자유진영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번 봉쇄를 시켜버렸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쪽에 땅이 없으니까 여기를 길을 막아버리면 이 안은 완전 봉쇄에 굶어죽거든요. 공중 봉쇄를 해서 그렇죠. 비행기를 못 다니겠죠. 그 당시 또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가 상대 쪽에는 T-55 전차가 있었고 네. 이쪽 그 서방 진영에는 M48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던 그것이 또 유명했죠. 거기가 그 유명한 체크포인트 찰리. 라고 그렇죠. 부르는 장소였고 여기서 한 방 쏘면 이제 베를린은 전쟁터가 되는 결국 그런데 자유진영에서 미국이 항공기를 통해서 공수를 하면서 네. 이제 그 위기를 넘겨간 적이 있었죠. 네. 핵을 쓸 만한 전쟁들도 있지 않았어요? 뭐 중동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걸프전이라든지. 그 중동전 때 4차 중동전 때 예.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핵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밀리니까 그러면 미국이 소련한테 이스라엘이 핵을 쓰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에 핵무기를 쏴도 그냥 우리 넘어갈게 우리만 건들지 마라는 식의 뒤에 대화를 나눴던 적이 한번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사실 전쟁이 그렇게 핵무기가 한번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있었고 80년대에 뭐 전쟁은 아니지만 소련의 관측 장비가 고장이 나서 미국이 핵미사일을 쐈다는 경고가 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보고 없이 그냥 발사 버튼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 담당했던 소련군 장교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발사 명령 안 내렸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로 기계가 고장 났고 날아간 세 대를 핵미사일로 착각한 거예요. 아이고. 그때 만약에 소련이 그냥 절차대로 핵무기를 발사했다면 당연히 미국도 쐈을 거고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 아닌 전쟁으로 3차 대전이 시작됐을 거였고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보기에 가장 3차 대전과 가까웠던 시기는 언제냐면 1962년에 쿠바 위기였습니다. 쿠바 위기. 네, 이게 쿠바가 사실 미국 아래에 있던 카리브해에 있던 작은 섬이었고 원래 미국의 뒷마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체게바라 그다음에 카스트로 형제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미국 자본과 미국 자본의 앞잡이들을 쫓아내고 공산화 혁명을 이뤄냈죠. 그리고 미국이 이걸 두고 보지 못해서 이제 쿠바인들 훈련시켜서 피그스만에 상륙시켜서 이거 엎으려고 하다 실패한 게 이제 피그스만 사건이었고요. 요때 카스트로가 엄청 겁에 쫄았죠. 왜냐하면 미국이랑 상대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쿠바인들을 훈련시켜 보내지만 빡치면 미군이 직접 상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기 소련에다가 도와줘요 소련 이렇게 했더니 후르시초프는 쿠바가 카리브해 미국 바로 아래에요. 플로리다에서 한 180km 떨어져 있나? 그러니까 여기 핵무기를 배치하면 미국의 거의 전역을 핵무기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소련도 명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유럽에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했었는데 뭐 터키. 영국도 있었고 터키 터키랑 아틀라스 미사일이 네. 배치됐어요. 터키랑 이탈리아에 있는 핵무기 기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위기들이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사실 핵무기 쓰면 다 끝장이지만 적의 수도를 공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련 입장에서는 쟤들은 저기 우리 코앞에 핵미사일 배치해서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쿠바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럼 쿠바에다가 핵미사일을 갖다 놓으면 미국 전역을 하니까 우리도 이제
저쪽에서 뭐라고 할 때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병력, 그다음에 보호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핵미사일들을 배치를 했는데 핵미사일이 이제 장거리 핵미사일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진짜 미국 전역이 들어가요. 딱 하나 벗어나 있는 게 저 끝에 있는 잠 못 이루는 밤의 도시 시애틀이었죠. 그래서 위기가 굉장히 심해졌을 때 그냥 살짝 나온 얘기긴 하지만 워싱턴에 있는 미국 수도를 시애틀로 옮기자는 얘기도 나올 정도였었어요. 그 정도로? 공포감이 예. 그 정도였었죠.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일촉즉발이었다면서요. 후르쇼프가 그래서 이제 미사일이랑 인원들을 실은 배를 보냈는데 CIA랑 그다음에 이제 위성으로 이걸 파악한 이제 미국 군부에서 상륙시키면 안 된다,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케네디 대통령도 2차 대전 때 그 어뢰정 정장으로 참여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전쟁터에서 실제로 피를 흘려본 군인들 상당수가 굉장히 온건해져요. 전쟁이 어떤 건지 아니까. 그래서 케네디 같은 경우도 엑스컴이라고 측근들만 모아놓는 그 회의에서 계속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결국은 봉쇄령을 내리긴 하지만 몇 가지 조치를 해놔요. 만약에 이제 소련 선박이 봉쇄를 막 강제로 돌파할 때 현장에서는 당연히 막으려고 하겠죠. 그때 함부로 발표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좀 여러 개 좀 해놨고 막 공습하자고 막 커티스 르메이 같은 경우는 다시 공습하자. 거의 군부에서는 완전히 그냥 밀어붙이자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했다면서요. 왜냐하면 군부 입장에서는 자기 바로 아래 쿠바가 소련이랑 같은 편이 된 것도 됐다 기분 나쁜데 거기에 핵미사일이 배치돼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는 얘기는 사실 뭐 군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하고 싶은 일이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군대에서는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군사적인 옵션. 그리고 이제 바로 앞이기 때문에 뭐 공습을 해도 되고 해군 병력에 가도 되고 그다음에 이참에 그냥 쿠바를 도로 우리 영역 세력권에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타협을 택했고 그다음에 후르쇼프 같은 경우도 전쟁을 이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핵전력 자체는 뭐 미국보다 소련이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전쟁이 나면 소련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심지어 그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굉장히 강경파였거든요. 예, 법무장관 이런 것들을 주변을 다 물리치고 이제 타협을 하게 되면서 근데 쿠바 그거 위기가 이전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만은 네. 소련이 네. 후르쇼프가 핵미사일을 유사시에 날렸을 거냐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나중에 봤더니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아니다. 선박을 정지시키고 거기를 이제 다 열어서 네. 실제 그 핵탄두를 그러니까 실려 있는지 안 있는지도 아직까지 이제 그렇죠.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만약 핵탄두가 실려 있어서 미국이 배를 압류를 한다든가 압류하든지 이렇게 이런- 하더라도 3차 세계대전까지는 안 가려고 했었다라는 네. 게 나중에 밝혀졌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양쪽 지도자들이 군을 그렇게 통제에 성공했던 거죠. 그 현장에서 그냥 명령 씹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사실 현장에서 전투가 벌어지다가 이게 확전되는 건 사실 시간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거기 같이 따라갔던 잠수함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핵잠수함을 그러니까 해군력은 상대가 안 되니까 잠수함 따라서 보냈고 그 다음에 이미 쿠바에는 소련제 지대공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들하고 뭐 몇만 명의 이제 소련군이 갔었는데 여기서 소련군이 좀 실수를 해요. 뭐냐면 막 해서 보냈는데 그 소련군은 해외에 자기네 미사일 기지랑 이런 걸 잘 전개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위장을 잘 안 한 거예요. 그냥 자기네 땅에서 그냥 놔뒀듯이. 그러니까 걸렸죠. 길을 쓰고 막 포장해서 막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놨는데 현장에 막상 가니까 다 열어놓고 위장을 안 하는 바람에 항공 정찰로 바로 사실 들켜버렸죠. 미국이 알게 된 것도 저걸 항공 정찰로 찍은 사진에서 이건 소련제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지대공 하면서 시작된 거죠. 지대공 미사일인데 얘들이 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핵미사일까지 이제 연결이 됐던 거였죠. 국제 외교 측면에서 그 사진 한 장으로 언론 플레이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그렇죠. 있겠다는 게 이제 쓴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성의 끈을 놓고 로버트 케네디를 비롯한 강경파들이 이제 주도한 대로 소련 선박을 납포해버리거나 아니면 뭐 격침시켜버리거나 이랬으면은 그리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계속 공군에서는 공습하자고 해요. 그 이미 배치된 이게 배치돼서 이제 미사일이 발사 준비를 완료하기 전에 공습해서 제거해야 된다. 라고 커티스 루에인이 주장했는데 공군 일부에서는 공습을 하면 100% 제거 못한다, 장담 못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그 군사적인 옵션을 포기했는데 이때 계속 우리 100% 제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공습 명령을 내렸는데 전쟁이라는 건 원하는 대로 돌아간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때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핵미사일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현지 사령관이 이미 명령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공습 받으면 발사해라. 그리고 소련 측에서도 장교 3명이서
핵미사일을 그렇죠. 눌러야지 네네 그게 맞습니다. 진행되는데 그냥 셋이서 마음통해서 오케이 우리도 그냥 네네. 꾹꾹꾹 눌러서 날아갔으면 네,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분명히 첫 발은 워싱턴을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핵탄두가 장착돼 있다는 가정을 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네네. 전제사로. 그 다음에 워싱턴이나 주요 도시들이 공격을 받으면 실제로 피해를 입건 말건 미국은 반격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다시 소련 지역으로 핵미사일 날리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3차 대전이 벌어지는데 이미 대륙간 미사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네. 당연히 있었고 예. 트라이앵글이 다 있었죠. 핵 트라이앵글이 그렇죠. 다 있어가지고 전략 폭격기 발진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주요 전장은 제가 보기에는 유럽이 됐을 거였고요. 유럽이요. 네, 왜냐하면 소련이 미국을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었던 서유럽을 분명히 공격할 거. 첫 번째는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을 포위해서 공격하겠죠. 거기도 미군이나 그 나토군이 주둔하겠지만 뭐 포위되어 있는 상태라 크게 저항은 못했을 거고요. 거기를 점령하고 나서 바르샤바 조약군, 뭐 지금은 흔적도 없어지긴 했지만 사실 나토군이 결성됐던 결정적인 이유였거든요. 동유럽 이제 국가들,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 결합된 바르샤바 조약군 수백만 명과 수만 대의 전차가 서유럽을 밀고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나토군의 교리는 이제 소련군의 기갑 웨이브를 막으려면 전술핵밖에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최종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었고 뭐 핵무기가 이미 쓰여진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전술핵 정도 저 쓰면 정 작가님의 일단 시나리오로는 지금 누가 그럼 먼저 핵 버튼을 누른 거예요? 소련이 먼저 공격을 했겠죠, 이 상태면. 그러면 소련이 공격을 했는데 소련이 또 재래식으로 서유럽의 기갑 부대에 징병을 시켰다. 네, 그렇겠죠. 저는 좀 거기서는 좀 근데 일단 다른 시나리오를 네.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핵무기 자체가 써서 양쪽 국가의 수뇌부가 전멸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전쟁 계획들은 사실 그냥 데드맨 스위치라고 그냥 명령 상부가 소멸되면 그냥 공격 명령으로 이해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뭐 방공 교육이 좀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거의 비슷한데 핵 버튼을 만약 눌렀을 때는 러시아는 바르샤바 조약군이 그렇게 공격형이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지들도 무섭기 때문에 서방이 이제 들어올 때 러시아 지금 있는 러시아 고유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바르샤바 조약군을 둔 거고 완충 지역을 둔 거다라고 봤을 때는 재래식 공격까지 구제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렇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네, 어찌됐든 만약이니까. 네. 예, 만약이니까 네. 그렇다면은 재래식 전쟁과 핵 전쟁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그렇죠. 가정을 두신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이게 또 여파가 한반도에도 미칠 만한 게 뭐냐면 어느 쪽이든 전선이 고착화되거나 한쪽이 위기에 놓이면 그 돌파하기 위해서 다른 쪽 전선을 공격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서유럽만큼은 아니겠지만 또 중요한 지역이 아시아, 동아시아였고요. 그때 중소 국경 분쟁 이전이기 때문에 소련과 중국 사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60년대 초반이면. 네, 그러면 만약에 소련이 이제 한국 전쟁 때처럼 중국군을 동원시켜서 북한군과 함께 이제 대한민국을 공격했을 가능성도 제2의 뭐, 한국 전쟁을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최소한 주한미군은 붙잡아 놓을 수 있거든요. 예, 그때 주한미군 숫자가 적지 않았고 왜냐면 7사단이 철수하기 이전이었으니까. 그렇죠. 얼마 정도 됐죠? 정규군 2개 사단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군단 전력 그리고 8군 전력 여기 행정 전력까지 또 지원 전력까지 다 합치면은 상당한 숫자일 거예요. 한 제가 보기에는 8만 8만 오, 그 꽤 정도. 꽤 많다. 네, 그 냉전의 한참 시기였고 뭐 60년대 초반이면은 주한미군 빼고 한국군 전력이 북한군 전력을 압도할 수준은 아니었었고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북한군의 전력이 나은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나온 측면이 아니라 북한이 모든 면에서 낮습니다. 네. 육해공 모든 면에서 낮습니다. 당시에. 그거는 정말 그 확실합니다. 거기에 중국군이 이제 지원군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제2차 한국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지금 말 그대로 진짜 세계 대전이네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남북의 군사력을 본다면은 오히려 반대로 지상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수적인 우세 외에는 내세울 게 없었던 시절이고요. 그렇죠. 반면에 북한군은 모든 측면에서 신규 무기 체계도 계속 그 지원받고 있었고 러시아한테?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러시아, 중국과 중국, 러시아한테 네. 지원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전력 측면에서 만약에 그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2개 사단을 네. 제외한다면 지상 전력은 엄청나게 밀리고 해외 공군은 뭐 말할 나위도 없죠. 없죠. 그럼 그때 당시에 대만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싸울 수 있는 전력 모든 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질 건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변수 하나가 중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면서 놓친 게 대만이었거든요. 네. 예,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미국이 이 대만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대만에 이제 발을 못 디디게 됐는데 소련이 미군 발목을 붙잡아야 되니까 한반도를 좀 공격해라라고 했을 때 중국이 한반도 대신에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한반도는 점령해봤자
북한 땅이 되는 거지 중국 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도와줘서 막 엄청난 희생을 치른다고 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이 사이에 공격하게 되면 한국 전쟁은 그냥 제2차 세계대전 초반에 그 가짜 전쟁이라고 불렀던 그 국경선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그런 교전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변수 하나는 이제 전술핵이 사용되느냐 마느냐인데 당시 주한미군은 전술핵을 가지고 있어서 서유럽처럼 만약에 전세가 밀리게 되면은 이걸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북한에. 없죠. 북한에다가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효과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서유럽처럼 이렇게 평야가 아니라 진격할 수 있는 기갑 부대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몇 발씩 떨어뜨리면 사실 진격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높은 편이죠. 그 전술핵이 한반도 내에 60년대 있었는데까지는 퀘션 마크인데 어찌됐든 주변 그 특히 이제 미 해군의 항공모함에 탑재되고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충분히 전술핵을 그렇죠. 운영할 수 있었죠. 오키나와나 괌에서 또 날라올 그렇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대한민국은 둘째치고 당시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반도를 포기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예.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될 거고, 만약에 초반 전쟁을 생각하면 서울은 위치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네. 왜냐면 얼마 전 작계까지는 서울이 함락되는 것까지 이제 감안하고 나서 이제 작계를 짰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뭐 60년대는 미군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중부까지는 저는 밀렸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반격을 통해서 전쟁이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이런 좀 있겠죠. 만약의 전쟁사에서 저는 이제 완전 가정을 갖다가 네. 좀 달리봤는데 핵 전쟁인 경우하고 그렇지 않고 재래핵 전쟁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핵 전쟁인 경우는 어땠을 것이다 하는 얘기 자체가 없이 하나의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그건 그냥 인류의 파멸로 가는 거고요. 지도가에서 지워진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에 전술핵이 만약 쓰여졌다? 그냥 한반도 자체는 뭐 남이든 북이든 굉장히 다 멸망하는 거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재래식 전쟁이었을 때는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음. 근데 그 재래식 전쟁으로 봤을 때 초반에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한 번 쏘기가 어려운 거지. 한 번 그럼요. 쏘면은 그냥 계속 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네. 했어요. 제3차 대전은 뭘로 싸울지 모르겠지만 제4차 세계대전은 돌멩이와 몽둥이로 싸울 거다. 맞죠. 라는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핵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3차 대전이 벌어지면 모두 다 끝이야라는 게 우리 내 사이에도 공감이 될 정도였으면 이거를 실제로 버튼 눌러서 날려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고민을 안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역사에 자기가 핵무기 버튼을 처음 누른 사람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후르쇼프건 케네디건 모두 다 피하고 싶었던 문제였었습니다. 그 이후 역사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 시대의 자주 국방을 생각하고 비닝 무기들 중에 현무 4라는 게 있고 현무 5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한 것들 공개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을 가지려면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게 명백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요걸 한번 가상 역사를 한번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이제 소설처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좋게 결론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소설가긴 하지만 사실 해피엔딩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 상황이면 핵무기가 박 의원님이 말씀대로 핵무기가 사용되면 그 다음은 뭘 해도 포스트 아포칼립스예요. 좀비 나오고 막 이렇게. 예, 그다음에 돌도끼 들고 싸워야 되는 전쟁인데 뭐 그렇게 되고 재래식 전력으로 싸운다고 해도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미국과 소련이 합의해서 야, 우리 직접 싸우지 말자. 우리 똘마니들 앞세우자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아니면 상대방의 그 지지한 국가 세력들을 깎아먹기 위해서 일종의 대리 전쟁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과 소련이 뒤에서 계속 무기 공급해주고 이렇게 펌프질 해주면 전쟁은 사실 밑도 끝도 없이 오래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양쪽 국가를 모두 못 건드리기 때문에 전쟁은 아무리 해피엔딩을 해봤자 원상태로 복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억 명이 진짜 죽고 다치고 그 이후에 또 수억 명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 뻔한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사로 이제 만약을 가정했을 때 네. 재래식 전쟁으로 미소가 붙었다는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네. 주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재래식 전쟁에 서유럽과 한반도 첨예하게 대립했던 그 두 지역을 본다면은 한반도에서도 상당히 이 서방 진영의 가능성이 좀 그렇죠. 줄고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정도로 당시 소련의 지원과 무기 체계들은 상당한 수준이었고 그런 물량 공세를 아무리 천조국 미국이라도 그 60년대의 미 재래식 국방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상당히 퀘션 마크예요. 하긴 그때 소련만 해도 뭐 가가린 날리고 뭐 그럴 때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쟁을 끝내려면 상대방 핵심을 타격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전쟁이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60년대 전쟁을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국가들, 그러니까 뭐 주한미군 더하기 한국군, 그 다음에 북한군과 그 다음에 아마 소련은 1차 한국전쟁 때처럼 직접 지원한다기보다는 중국군을 동원하겠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변수가 하나는 중국이 그대로 몇백만의 병력을 보내서 도와주느냐 아니면 대만을 공격하느냐가 첫 번째 변수고 두 번째 변수는 당시 중국군 상태가 어떠냐
왜냐하면 60년대 이후에 중국이 겪었던 두 번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중월 전쟁이랑 중인 전쟁. 중인 전쟁에서는 인도군을 격파했고요. 하지만 중월 전쟁에서는 큰 피해를 입었죠. 민병대 수준의 지방 병사들에게.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군의 훈련 상태와 사기도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엮이겠네요. 베트남, 중국, 그렇죠. 인도. 그렇죠. 60년 되면 아직 베트남도 이렇게 공산화되기 이전이고 남베트남, 북베트남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서유럽이 제일 첫 번째, 동아시아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프리카나 심지어 남미 같은 데서도 큰 규모는 아니라 그래도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당시 뭐 중동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을 만한 그건 아니었죠. 이스라엘도 있고 이때다. 뭐 이스라엘을 밀어버리죠. 그렇죠. 이때다 하고 또 거기서 또 핵무기. 미국이 바쁘네. 네, 이때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밀어버릴 시기는 지금이다. 맞습니다. 제일 안전한 데는 남극이었네. 남극이랑 북극, 네. 남극도 남극, 미국이랑 소련 기지 있어요. 네. 근데 3차 세계대전이 사실 어떻게 만약에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암울해지게 맞습니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만약의 전쟁사 중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피하거나 한반도에 희망적인 그림이 그려졌는데 지금까지는 네, 네. 오늘 처음으로 굉장히 암울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됐네요. 아무리 충격적인 봐도.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의 진정한 얼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전쟁 보면 영웅이 싸워서 이기고 막 수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해서 막 임무를 수행하고 국기를 꽂고 막 적군을 물리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쟁이 가지고 있는 진짜 얼굴은 나와 내 가족의 죽음, 그다음에 국가의 파괴 이런 걸 수 있죠. 우리가 가정을 해서 그렇지 조금 해피엔딩 쪽으로 가정을 해본다면 결국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의 특징은 한번 밀어붙이거나 상대가 굉장히 강하면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서 네. 미국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선박을 조사하고 그 당시 좀 더 강경하게 나갔다 하더라도 3차 세계대전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고 결국은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여기서 승기를 잡은 어떻게 보면 냉전의 미국은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이 냉전의 그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좀 차지할 더 수 있었고 일찍 승리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당시 그렇죠. 이제 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감이라는 게 그때 그 로버트 케네디가 굉장히 강경파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강경파조차 막 엑스컴에서 몇 시간 동안 회의하고 나가면서 이렇게 석양을 보면서 야, 저 석양 이제 다음 주에 못 보는 거 아니야? 쿠바 크라이시스로 인한 한반도의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본다면 네. 그때 그래가지고 공산권의 어떤 힘이 빠지면서 북한도 더 이상 뭐 핵 개발이니 뭐 이런 걸 아예 꿈도 못 꾸는 쪽으로 가서 빠르게 통일이 될 수 있는. 통일이 되는 네,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역시- 희망해보고 싶습니다. 역시 저는. 박 의원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으시는 네. 네, 진정한 직장인 아닙니다. 또 그렇게 갑니까? 네. 아,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라는 거는 뭐 이런저런 가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밟지 않았던 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좀 더 재밌게 보는 그런 측면이고 오늘 3차 대전을 꼽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을 빼놓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종합 예술이고 당대 모든 기술들이 총동원돼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가지고 온 평화라든지 전쟁이 가지고 온 기술의 발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 파괴와 죽음만 있을 뿐 더 이상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대포 쏘고 총 쏘고 해서 뭐 왕조가 교체되고 나라가 쪼개지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진짜 지금 핵무기 얘기하면서 진짜 인류가 끝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잖아요. 핵무기 사용돼서 인류의 문명이 붕괴되면 그 다음에 인류는 어떻게 해도 이전의 문명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이 영화 서머 오브 올 피어스에서도 느끼듯이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균형이라는 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통해서 평화가 지켜지잖아요. 또 역으로 다시 말해서 이야기한다면 평화라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자주국방으로 귀결되는 거고 국방 정론은 항상 올바른 길을 가야 그렇죠. 된다. 이런 걸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입장인데 그냥 핵 10개만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까 복잡해지는데 이게 딱 파라벨룸이 딱 이때 나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 할 수 있고 뭐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국방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국방력이 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공격해서 이길 수 있어라는 수준으로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는 그 국방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이 만만하게 봤으니까. 그렇죠. 뭐 그게 나중에 전세 역전돼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균형 있는 국방력의 발전을 가져와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지지해주고 해야지만 다시 제3차 대전 우리가 지금 상상했던 것만으로 모골이 송연해지고 등줄기가 딱 굳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무더운 여름에 등줄기가 한번 오싹해지는 네. 그런 만약의 전쟁사 시리즈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의 전쟁사 오늘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네. 갖고 만약의 전쟁사 만나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